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 더럽게 못하고 선생님 말 더럽게 안 듣고 이런 애들 참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이런 공부 태도나 이런 거를 좀 엄마한테 말을 해줬더니 자기 같으면 이런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아이의 나쁜 공부 태도나 이런 걸 알려줬으면 감사할 텐데 그 엄마는 그걸 지적을 해줬더니 완전히 낯빛이 확 바뀌면서 막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못 들은 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문자를 보내도 씹고 뭐 요런 짓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그 글에 있었는데 맞아요. 선생님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엄마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훈계를 하면요 그가 너에게 해악을 끼친다, 폐악질을 한다, 해악을 끼친다, 아니면 너를 뭐 증오한다, 뭐 이런 계통의 말이 있고 훈계를 하려거든 어 이렇게 머리가 현명한 훈계를 하려거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를 훈계를 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정말 감사할 것이다. 너가 자기를 훈계해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류의 내용이 성경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어요. 즉, 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은 그 사람은 선생님께 정말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적극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적질을 하거나 뭐 훈계를 하거나 그러면 그가 너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 아니면 그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똑같이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정말 정말 속으로 이 말을 꼭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선생님 내가 보기에도 참 애가 착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런 애들한테는 따끔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걔네는 따끔한 그런 말을 들어도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은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선생님이 어떤 한 학생한테만 침묵한다는 것은 걔도 모르긴 몰라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얘가 그 자신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눈치도 있고 약삭 빠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런 애라 벌써 선생이 다른 애들하고는 좀 어느 정도 말을 하는데 얘하고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얘도 뭔가를 느끼지 않겠어? 그 선에서 애가 좀 어느 정도 눈치도 있고 그래서 고쳐진다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눈치를 주고 이제 이랬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걔는 같이는 못 데려간다. 예, 이런 말을 하고 싶고 특히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그것도 저학년 정도의 경우 선생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거는 그 부모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따끔하게 눈에서 눈물이 쭉 나도록 이렇게 훈계를 하거나 매를 들거나 그렇게 해서 고쳐야지, 선생이 말로는 죽어도 못 고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부모한테 말을 했는데 부모가 얘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는다 하면, 아, 얘는 같이 못 갈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뭐 매번마다 부모한테 전화하고 아니면 걔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더 역효과가 나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아마 선생님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부모가 선생을 이상하게 보는 이런 거를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말을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안 고친다 이러면은 선생님 선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요거 한마디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내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안정감 있고 너무 행복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살아가는데 뭐 여유롭고 그리고 학원도 뭐 잘 되고, 그게 공부방이건 뭐 교습소건 뭐건 간에 뭐 그냥 막 안달복달 하지 않고 그냥 넉넉하게 그냥 잘 되고, 이런 사람이 그런 문제성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학원이 안 돼. 매달마다 쫄려. 그런데 약간 가정에도 살짝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같은 부류의 학생을 두고도 느끼는 게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학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가장 애들을 잘 가르칠 때는요, 결혼식 올리기 그 직전 1년. 결혼 날짜는 잡혔어. 결혼식 올리기 직전 1년? 그때가 애들한테 제일 관대하고, 그때는 정말 성질을 부릴 줄도 몰라. 그냥 하하호호 웬만하면 넘어가고,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도 않아. 그게 전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도 않아. 뭐 애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해. 그러니까 같은 류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내 환경에 따라서 애를 대하는 리액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선생님들이 약간 좀 마음에 좀 두고 좀 생각을, 요런 점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 가르치고 이러는 거니까 본인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걸 더 극심하게 스트레스로 얘를 보는 것이 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건 아닐까. 다른 선생은 얘를 그냥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그냥 가볍게 데려갈 수 있는 이 애인데, 나의 상황이나 형편, 환경 이런 게 이제 안 좋으니까 그런 애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같은 부류의 애도. 그래서 이런 걸 뭐 좀 살짝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선생이 누군지 알아요? 결혼해서 그만두는 선생을 테이크 오버 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 있잖아요. 그 선생이 제일 힘들다. 예. 애들은 예전 선생님은 너무 잘해주고 다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이랬는데 이 선생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 선생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대한 거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뭐 제 삶을 통해서 느꼈죠. 제가 애들 가르치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예전에 이건 진짜 진짜 옛날부터 구독한 그 구독자들 이 더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대치동 큰 학원에서 10년 일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수지에서 내 학원을 차렸거든요. 예, 30대 중반에 내 학원을 차렸는데, 그 학원이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한 4년, 만 4년을 정말 잘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는 힘이 빠질 나이도 되는 거야. 이제 4년을 그렇게 몰아붙이듯이 이제 해왔으니까 힘도 어느덧 빠질 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열정도 좀 식을 그런 때도 시간이 감에 따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제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사는 소녀 가장 같은 그런 느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암에 걸리시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엄마는 이제 그 병원에 계시고, 나는 이제 학원과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신세가 이제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뭐 집안일 다 하고 뭐 밥 식사 준비 다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학원에만 몰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학원 일도 해야 되는데 엄마 간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딸이 안 나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거기를 이제 가서 체크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어. 그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엄마와 착 붙어 살았는데, 그럼 엄마가 이제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랄까 조금이라도 말 안 듣고 이런 애들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극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극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 지나간 세월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느꼈어요. 아, 내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니까 애들을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는 중고등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초등부를 받아도 한 5, 6학년, 5, 6학년 중에서도 나이는 초등이지만 중등부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받아서 했는데, 이제 엄마가 아프고 내 삶이 너무 이제 거기 이제 집중도가 이제 분산이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고등부부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부부터가. 그래서 고등부가 무너져서 내가 초등부를 받았거든. 그때 초등부를 뭐 1학년서부터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아무래도 초등부는 이제 선생님을 구하기도 쉽고 이제 이렇게 되고, 고등부는 내가 거기에 붙어만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삶이 여기에 붙어만 있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걸 못하겠으니까 이미 천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생각 전환을 해서 이제 선생을 뽑는 한이 있어도 1, 2, 3, 4학년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걔네를 가르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초등부도 초등부이지만 아무튼 내 삶이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애들이 중고생들은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태도에 대한 지적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이제 그런 게 있고, 플러스 엄마들도 똑같아. 얘네하고 상태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정말 초등부 엄마들 상대하기도 참 힘들다 싶었고, 애들도 힘들다 싶었던, 그래서 그때 정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의 아이라도 걔네를 바라보는 나의 상태가 정말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아.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얘를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정말 너무 피폐해.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조금만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도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뭐 어렸을 때죠. 그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실수였어. 그때는 내가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였었냐면,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치동으로 간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하자마자, 강남역에 있는 외국어 학원 큰 건물이 여기도 있고, 1관도 있고, 2관도 있고, 아주 대단히 큰 외국어 학원에 이제 어른들 가르치는 그런 강사로 이제 그때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어른들을 가르치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내가 귀엽고 이쁘겠어. 23살, 24살. 이럴 때 뭐 회사원들 가르치고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엽고 그렇겠냐. 근데 이제 그 어른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른이 있냐면,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네요. 예. 아무튼, 아빠 혹은 엄마는 뭐 이 학원에서 요런 강좌를 듣는데, 이 아빠는 엄마가 나를 봤을 때 저 선생 잘 가르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식을 이제 과외를 해줄 수 없냐고 개인적인 컨택이 이제 오는 거야. 이제 그게 짭짤한 거거든. 그게 엄청 짭짤한 거거든. 근데 나도 이제 큰 학원 강사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거의 뭐랄까, 큰 학원은 내 그냥 간판, 뭐 이미지, 이런 거고, 거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과 이제 컨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어른들 중에서 저 선생 우리 아이 가르쳐 주면 정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컨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애들을 이제 과외를 하는 거죠. 과외를 하는데, 뭐 그 당시 다 강남 뭐 엄마 아빠들이니까 오죽 잘 사는 그런 집이었겠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애를 뭐 여러 명, 얘도 가르치고 쟤도 가르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과외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과외가 여러 개 해. 그러니까 이제 짭짤한 거야, 수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보다 부수입이 더 짭짤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걔가 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 이해력도 딸리고 너무 못하는데, 나를 만나면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과외니까, 1대1 과외니까,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일, 자기 고민, 이런저런 얘기를 만약에 한 2시간 그 과외를 한다고 쳤을 때, 1시간 이상을 그런 식으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찔리는 거야.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찔리는 거야. 근데 걔네 집도 부잣집이어서 걔네 집을 이렇게 가면 일해 주시는 아줌마 딱 한 명 있고 그 넓은 집에 걔 혼자 딱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과외할 시간이 돼서 오면 이제 일하는 아줌마가 또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면서 또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다과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바빠서 없고, 그러니까 뭐 일하는 아줌마밖에 없으니까 뭐 우리가 공부를 뭐 좀 덜 하고 뭐 해도 그 아줌마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계속 딴 말을 하고 막 학교에 있었던 거, 뭐 자기 고민, 뭐 이런 거를 계속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 2시간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한 1시간 남짓 겨우겨우 가르치고, 뭐 나머지 시간은 그냥 들어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엄마가 돈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 양심에 너무 찔리고 이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말했어. 못 가르치겠다고. 얘를 못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서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자꾸만 딴 말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난 양심에 찔려서 못 가르치겠다 이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얘가 집도 부잣집이고 이런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이제 못해. 공부를 못하니까는 학교에서는 뭐 선생들도 그냥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다음에 뭐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들끼리도 있으면서 살짝 뭐 대놓고 왕따는 안 당하지만 은따 비슷하게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이러면 선생님이 왔다 가면 그날 저녁은 그냥 얼굴이 확 핀다고 그러면서 나는 공부 때문에 이거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한테 맞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시키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나한테 오히려 막 고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 몇 달 더 이제 가르치다가 결국은 내가 이제 대치동으로 이제 입성을 하면서 일이 너무나 바빠지고 밤늦게까지 막 일하고 예전에는 오전반 하고 오전 강의하고 뭐 6시 20분에서 12시까지 오전 강의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좀 쉬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러면서 오후에는 이렇게 과외를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초저녁부터 뭐 과외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완전히 대치동 입시학원으로 이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걔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 엄마한테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주 껌값인 거야, 껌값. 그런데 나이 어린 나는 그 정도 돈값을 못하니까 내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로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학원을 다니는 게 100%, 그러니까는 과외를 받고 뭐 이러는 게 100% 공부 때문만은 아니구나. 그때 그걸 느꼈어. 공부 때문만은 아니구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라도 선생을 붙이는구나. 그리고 결론은 걔한테 득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그 아이의 뭐 성격이나 뭐 아니면 뭐 마음 상태 이런 거에 득이 되는 그런 거니까. 얘를 데리고 뭐 어디 심리상담 센터 뭐 이런 데 데리고 가는 거보다 나은 거잖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심리 상담 가격보다는 내가 과외해 주러 걔네 집에 가는 게 훨씬 싸게 먹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누가 누구를 생각을 해주냐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선생님들이 돈값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얘를 가르치기 싫어하고 어머니 이러느니 그냥 얘 그냥 학원 안 다니고 그 돈으로 맛있는 외식이나 하십시오 막 이런 말이 막 하고 싶어. 그리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건 그쪽이지 내가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양심적으로 뭐 가책을 느끼고 뭐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다. 아무튼 예, 오늘은 또 요런 류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